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한두 번, 심지어는 4번이나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나이 들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자주 끊기고 계시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일상 속의 어떤 습관이나 생활 리듬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복잡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몇 가지 사소하지만 똑똑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밤중 소변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건 단순히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낙상 위험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부드러운 조치를 취하면 다시 깊고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께서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 5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편안히 앉아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밤에 몇 번이나 소변 때문에 일어나시나요? 아래 댓글로 간단히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잠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습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수면을 은근히 망치고 있을 수도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습관입니다. 바로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 물은 안 마신다고 하시지만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허브차 한 잔 저녁에 함께 먹는 국물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 또는 액체 형태의 약, 이 모든 것들이 방광을 채우는 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섭취한 수분이 밤 시간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장 깊이 자야 할 시간에 방광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방광이 밤에 차게 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에 도달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단계야말로 뇌가 회복되고 몸이 재충전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만약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리고 자꾸 쉬고 싶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깊은 잠을 훔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수분 섭취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멈춰보세요.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차, 커피, 주스, 국물, 음식, 과일, 심지어 아이스바 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너무 목이 마를까 걱정되신다면 작은 컵에 물을 조금 따라 두시고 꼭 필요할 때만 드시면 됩니다. 수분을 끊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는지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분 섭취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집중하세요. 그 시간대에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방광도 충분히 비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덕분에 방광이 차는 속도가 느려지고 더 오래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더 개운하고 활력이 돌아오며 하루가 한결 가볍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아주 작지만 정말 큰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 습관이 어떻게 밤잠을 망칠 수 있는지 살펴보셨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욱 교묘하지만 흔한 습관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와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저녁 식사 혹은 가벼운 야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의 시간과 식단이 밤에 화장실에 몇 번 가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식사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자기 전 2~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우리가 잠들려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화 과정은 단순히 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그 식사에 자연적인 이뇨작용이 있는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여기는 많은 식재료들, 예를 들어 토마토, 샐러리, 수박, 녹차, 다크 초콜릿 한 조각까지 모두 자연적인 이뇨 성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출 작용은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집중되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낮 동안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밤에 누워 있을 때 한꺼번에 그것을 배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낮에는 소변을 거의 보지 않다가 밤에만 유독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소화와 수분 처리를 모두 끝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단에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오이, 녹차, 초콜릿, 수박, 허브차 등은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밤에 드시기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칠면조, 고기 고구마, 현미 바나나, 오트밀 찐 당근이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방광에도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소화 기능 개선, 위산 역류, 예방 깊고 끊김 없는 수면 유지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는 동안 몸이 밤새 수분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은 회복과 재충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약을 꼭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해서 저녁을 늦게 드시는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연한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과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잠자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잠자기 전에 혹시 자다가 마려우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 아주 흔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습관이 오히려 방광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밤중 소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방광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습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번 비우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상태를
정상 용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적은 양의 소변에도 방광이 급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밤 12시쯤 되면 다시 마려운 느낌이 들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광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몸이 그렇게 학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필요가 없는데도 잠이 끊기고 수면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짜 필요한 경우 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 정말 자연스럽고 분명한 소변 욕구가 있는가? 아니면 습관이나 걱정 때문에 가려는 걸까? 그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면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호흡을 하면서 15, 20분 정도 지나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진짜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작은 이동식 병이나 간이 요강을 곁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의 안심용이지 의례적인 행동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게시어 혹시 이뇨제 약을 드시고 있거나 방광 관련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 방광 훈련을 안전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방광은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이 혹시 몰라서 화장실 가는 습관을 멈춘 분들 중 대부분이 점차 잠을 오래 유지하게 되고 방광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하며 밤에 쓸데없이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다시금 내 몸과 밤의 리듬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분 섭취 식사 그리고 방광 습관까지 다뤘다면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수면 자세와 베개의 배치가 방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자는 자세나 사용하는 베개가 방광을 눌러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때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웠지만 몸을 제대로 지지하지 않는 자세는 하복부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방광을 누르게 되고 뇌는 방광이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 깨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차 있지 않아도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나 발이 낮 동안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자는 동안 그 수분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베개가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분은 신장으로 가서 밤새 오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자는 동안 오히려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간단한 조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만 바꿔도 밤중 소변 횟수가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약도, 수술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중간 정도 두께의 베개를 끼우고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를 조정해 주세요. 이 자세는 방광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허리 통증도 줄여주고 호흡도 편하게 해줍니다. 만약 지금까지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갑자기 바꾸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살짝 옆으로 몸을 틀고 등 뒤에 작은 베개를 대어 몸을 지지해 보세요. 다리 사이에도 쿠션 하나를 넣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몸을 적응시키면 됩니다. 이 자세로 바꾸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수면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화장실 덜 가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몸이 덜 뻐근하고 허리나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고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인체공학적인 베개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너무 두껍거나 열을 가두는 소재의 베개는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 실내 온도와 수면복도 수면 질과 배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마지막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방온도와 잠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놀라운 원인입니다. 바로 방 안의 온도와 우리가 입고 자는 잠옷이 밤중 소변 횟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연스럽게 천을 약간 떨어뜨려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과 바소프레신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거나 옷이 너무 두꺼우면 천을 제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몸은 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고 신장은 계속해서 소변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시, 5시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밤에 에어컨을 끄고 주무시거나 두꺼운 잠옷을 입고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곤 합니다. 따뜻함이 포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 화씨 64, 8도입니다. 이 온도는 몸이 자연스럽게 식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깊은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촉진합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천장 선풍기나 이동식 선풍기 또는 기온이 허락된다면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잠옷입니다. 두꺼운 플란넬이나 인조 섬유보다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 면린넨, 대나무 섬유 등이 좋습니다. 이런 천은 열을 빠르게 방출시켜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너무 많은 겹으로 입기보다는 조절 가능한 얇은 겹으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새 더워졌을 때 한 겹만 벗으면 되니까요. 그래야 과열로 인한 야간 소변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잠이 깊어졌어요. 새벽에 덜 깨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었고 식은땀이 줄었으며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야간 발한과 수면 장애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자는 환경을 조금만 조정하면 문제는 방광에 있지 않았던 걸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수분 식사, 방광 사용 습관, 수면 자세, 그리고 수면 환경. 이 모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걸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 갖고 있는 회복력을 다시 살려주는 지혜로운 생활 습관의 전환일 뿐입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반복해온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수분 섭취는 저녁 6시 이전에 마치기.
단순한 물뿐 아니라 국물, 차, 과일, 액상, 약까지 포함해 주세요. 꼭 물이 필요할 땐 소량만 천천히 드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전 최소 4시간 전에 마치기. 가급적이면 5시, 6시 사이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토마토 오이, 수박, 녹차, 초콜릿 등 이뇨 성분 있는 식품은 피하세요. 대신 단백질 고구마 오트밀, 바나나 찐 채소처럼 부드러운 식단을 선택하세요. 혹시 몰라서 가는 화장실은 지양하기. 진짜 소변 신호인지 단지 불안감이나 습관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습관적으로 비우는 행동은 방광의 수용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를 왼쪽 옆으로 조정하기,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척추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를 조절하세요. 엎드려 자던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옆으로 틀어보며 천천히 바꾸어도 좋습니다. 방 온도는 18, 20도. 잠옷은 가볍고 통기성 있는 소재로 두꺼운 플란넬이나 합성 섬유보다는 면린넨 대나무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덥지 않도록 조절 가능한 얇은 겹으로 준비해보세요.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적용하면 약 없이도 밤중 소변 문제를 개선하고 더욱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하고 적응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한 목표였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꼼꼼히 읽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장수지혜 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활력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는 공간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깊이 쉬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느려지거나 쉽게 피로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시지만 혹시 진짜 원인이 부엌에 놓인 과일 바구니라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조용히 근육을 갉아먹는 실수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이라는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근육이 따뜻한 날의 눈처럼 사라져가는 상태죠. 그런데 2025년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몇몇 과일이 이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과일을 전부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참 순해 보이는 과일들이 사실은 몸속에 당을 과도하게 밀어넣고 관절 속 콜라겐을 무너뜨리고 다리 근육을 흔들리게 만드는 염증을 조용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3번째 과일은 노년기 근육 피로와 칼슘 손실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혀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잠시 여쭤볼게요. 요즘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과일이 다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건강 행복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따뜻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콤하고 수분이 풍부해서 여름날 자주 드셨을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수박이 왜 문제일까요?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무려 80입니다. 흰 빵보다도 높죠. 수박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된 후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마시는 데는 좋지만 근육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먼저 처리해야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지방간 증상이 있으면 이 대사가 더욱 느려져 문제가 됩니다. 2019년 누트리엔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1,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박처럼 영양 밀도가 낮고 과당이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한 경우 걷는 속도와 악력손 힘, 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다리 근육과 회복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가끔 즐기는 간식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속에 수박만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아몬드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 몇 숟가락과 함께 드셔야 당의 흡수를 늦추고 근육의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순수한 당분을 혈관에 직접 붓는 습관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100% 천연, 무첨가라고 쓰여 있어도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아주 교묘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한 잔의 과일 주스가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는 가장 빠른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한 채소 찌꺼기가 아니라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 없이 당만 남은 주스는 마시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은 급하게 반응하고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해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며 회복 속도도 느리게 만듭니다. 2021년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 실린 연구에서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들보다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복 혈당이 34% 더 높았고 인슐린 저항성이 22% 더 심했으며 다리 근육 위축 속도가 무려 21%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집에서 직접 짜낸 주스라 해도 그것은 우리 몸의 중심인 다리 근육을 조용히 깎아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액체 당분은 배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4-5개를 한 잔에 마시는 셈인데도 배는 안 부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당분은 뱃살로 저장되고 이 뱃살은 다시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신호를 방해하며 자세와 움직임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몸은 뻣뻣해지며 낙상 위험까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주스는 과감히 끊어주세요. 건강한 주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신 과일은 껍질째 통째로 드시고 가능하다면 지방이나 단백질이 함께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호두 몇 알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혈당 흡수가 느려지고 근육도 더 오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상큼한 게 당기신다면 오이, 레몬민트를 넣은 과일, 인퓨즈 워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당은 줄이고 수분은 유지하면서 다리 힘을 지켜주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의 찬장 안에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관절과 움직임에는
꽤나 위험한 녀석입니다. 바로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라이트 혹은 자연 과즙에 담겼다는 문구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달콤한 컵 하나가 다리 근육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며 관절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통조림 과일은 껍질이 제거되고 높은 온도로 가열 처리된 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정제당으로 만든 진한 시럽에 담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과일이 가진 자연적인 영양은 사라지고 설탕으로 가득 찬 섬유질 없는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당분이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인슐린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혈당이 급등락하며 염증이 유발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설탕을 근육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복부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고과당 설탕이 관절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다리, 엉덩이, 발목 같은 부위의 근육 조직을 더욱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뉴트리언스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통조림 과일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동성 제한 장애가 생길 확률이 38.3%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당분 기반 염증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원의 손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회복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줄고 하체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통조림 과일에는 중요한 영양소들도 부족합니다. 비타민C, 칼륨 엽산처럼 근육 조절과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성분들은 가열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간식 같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절을 욱신거리게 하며 몸을 영양 결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과감히 끊어주세요. 만약 통조림 과일을 꼭 드셔야 한다면 물에 담긴 혹은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신선한 제철 과일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시럽에 담김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간식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덱사데스 동안 건강한 간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노년의 다리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작고 쫄깃하고 자연스럽게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아침 죽이나 요거트에 곁들이기도 쉽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마른 과일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몸 안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키는지 아신다면 더는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실 겁니다. 건포도는 본래 포도에서 수분을 모두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당분은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한 줌에 25г 이상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문제는 건포도에는 수분도 없고 섬유질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탕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며 혈당은 다시 떨어지고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다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Journal of Gerontolog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식후 혈당이 자주 급등하는 사람들은 다리 힘이 현저히 약하고 걷는 속도도 느린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포도는
에이지스라는 물질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지스는 당화 최종 산물로 당분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데요. 특히 콜라겐과 결합할 경우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힘줄의 유연성을 줄이며 근육 속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가 무겁다, 무릎이 뻣뻣하다, 자주 미끄러질 것 같다는 느낌의 실체입니다. 더군다나 시중에 파는 건포도는 가공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이나 아황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은 장을 자극하거나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소화가 예민한 분들이나 염증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신경통 자세 불안 등도 여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간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것이 당기실 땐 얇게 썬 사과에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거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항산화제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있어 단기 천천히 흡수됩니다. 건포도를 트레일 믹스나 베이킹에 자주 쓰신다면 양을 조금씩 줄여보시고 잘게 썬 말린 자두나 아주 소량의 대추 등으로 대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고 혈당에도 덜 부담됩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보기엔 참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조용히 간에 당을 퍼붓고 다리 힘을 빼앗아가는 열대과일의 함정입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밝고 노란 빛깔, 상큼한 향 풍부한 비타민C로 오랫동안 건강한 열대과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근육 건강과 움직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 달콤한 과일이 오히려 근육 약화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흔한 과일 중에서도 과당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포도당과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과당은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을 거쳐야만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지방간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간 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과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한 채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디아베테스 케어의 발표도엔 중교한 연구에서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많이 섭취한 노년층이 하체 근육 약화와 회복 지연, 이동 보조기구, 의존 증가 등의 위험이 무려 2.5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파인애플이 중간 이상 혈당지수 GI60 근처를 가지고 있고 과당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분은 다리와 발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감각 이상, 저림 균형,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항염 효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한 해로움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합니다. 특히 통조림이나 주스로 가공된 파인애플은 당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열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열대 과일 중에서도 파파야는 당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염증 완화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이 자주 들어가는 과일 샐러드나 스무디에 많이 넣으셨다면 이제는 파파야나 베리류로 바꿔보세요. 다리 힘과 독립적인 움직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일 2개만 남았습니다. 다음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 함량이 더 높아지고
노년기의 관절과 근육에 특히 더 위험해지는 과일입니다.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향이 풍부하고 맛이 진하고 비타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망고가 너무 익었을 때, 특히 말랑하고 시럽처럼 달아졌을 때 생깁니다. 그 상태의 망고는 60세 이후의 몸에겐 그저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다리 근력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숨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익은 망고 한 컵에는 당기 무려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탄산음료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대부분이 과당 형태인데, 과당은 혈액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든 간에서는 부담이 크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이 당분은 에너지가 되지 못한 채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리며 근육에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를 가로막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화 기라이케이션 현상입니다. 과당이 체내 단백질, 특히 콜라겐과 결합해 딱딱한 구조물로 변하면서 관절과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힘줄이 유연성을 잃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반응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Frontiers in Endocrinology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과당 과일, 특히 과숙한 망고를 자주 섭취한 노년층이 단 몇 주 만에 다리 근육 밀도가 32%나 감소하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망고 역시 건포도처럼 AGEs, 당화, 최종 산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관절과 신경 주변에 염증을 유발해 통증 저림 균형 저하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손발 저림을 느끼는 분들께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고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로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무 물러지기 전 적당히 단단한 상태에서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당 흡수를 늦춰줄 음식을 곁들여 주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아마씨 가루 혹은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를 천천히 하고 근육 에너지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미 다리가 자주 떨리고 활동 후 회복이 느리시다면 이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과일입니다. 거의 모든 주방에 있고 가장 무난하고 착한 과일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해가 많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고 운동 후 간식으로도 자주 권장되는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특히 다리 피로감이나 균형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 익숙한 과일이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특히 갈색 반점이 생기고 말랑해진 상태의 바나나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가득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13개 당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문제는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적어서 이 당이 거의 곧바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거나 약해져서 혈당이 급락하고 근육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바나나는 고혈당 부와 글라이세믹 로드가 높은 과일입니다. 이는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Frontiers in Endocrinology에 발표된 2019년 연구에서는 고혈당 부하 식단을 지속한 노년층이 사두근 허벅지 앞 근육 힘이 현저히 낮고 균형 조절 능력과 근지구력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니 근육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근육 경련, 부정맥 운동,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근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마그네슘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하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올바르게 고르고 곁들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보다는 초록빛이 도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해 보세요. 이 상태의 바나나는 저항 전분이 더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땅콩버터 한 숟갈이나 아몬드 몇 알 혹은 치아씨드와 함께 드시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도 오래 갑니다. 이제 7가지 과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던 과일들이 나이든 우리 몸에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죠?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드셨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에너지를 주던 음식이 이제는 오히려 기운을 빼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과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법입니다. 단 몇 가지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는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리는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 소중한 다리를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돌보아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과일이 가장 놀라웠는지, 앞으로 줄이거나 바꿔볼 과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검증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장수지혜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를 소중히 그리고 자신도 소중히 돌보시길 바랍니다.